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한 신부를 만나 개과천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된다는 스토리.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레미제라블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 역사 덕후이자 미술 덕후입니다. 그림은 역사를 비추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세기 프랑스 미술에 대하여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을 결코 뺄 수가 없는데요.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혁명을 당시 그림과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기를 나타내는 여러 그림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렬한 그림,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 시기 프랑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상류층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갈등에 빠져들던 그런 시기인데요. 예술가들이 이런 혼란의 시기를 놓칠 리가 없겠죠. 들라크루아는 혁명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날의 정신을 이 화표에 이렇게 옮겼는데요. 가운데 여인이 삼색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삼색기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죠. 여신은 공격적이고 강렬한 모습입니다. 깃발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착검을 한 총을 들고 시민들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 왼쪽에 그려져 있는 두 명입니다.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만한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셔츠를 풀어 헤치고 있고 모자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당시 노동자의 느낌의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실크햇을 쓰고 있고요. 정장을 갖추고 있고 상향용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상류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부르주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러 두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 또는 베레모를 쓰고 있는 아이, 이 사람들도 각각 그 혁명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의 모자는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양한 신분을 나타내는 지표였던 것이죠. 그림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모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혁명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들과 함께 싸워서 이뤄낸 것이 바로 이 혁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미제라블 뮤지컬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모자를 통해서 또 의복과 함께 신분과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있죠. 특히 그 가브로슈라는 캐릭터는 이 그림 속 꼬마 아이와 거의 비슷하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화나 뮤지컬을 볼 때 이 인물들이 쓰고 있는 모자에 집중해서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집필하기 전에 이 그림을 실제로 봤고 들라크루아의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캐릭터를 잡고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둘은 동시대를 살았고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빅토르 위고가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고가 작가가 아닌 화가의 길을 선택했다면 분명 위대한 화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들라크루아입니다. 그는 그림도 잘 그렸고요. 생전에 많은 또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유화를 그렸다면 빅토르 위고는 펜이나 연필, 어떻게 보면 먹 같은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흑백 위주의 드로잉과 같은 그림을 이제 남겼는데요. 들라크루아도 빅토르 위고의 그림을 보고 자주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1830년 역사적 순간을 직접 겪어봤던 두 예술가, 들라크루아는 혁명의 뜨거운 열기를 캔버스로 담았고 빅토르 위고는 무려 15년 이상 긴 시간을 동안 혁명이 일어난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 집필 당시에는 제목이 레미제르, 비참함이었는데 나중에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엔 레미제라블이 언제 처음 소개되었을까요? 그때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레미제라블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되어 들어온 것은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는데요. 시인 최남선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원제를 살린 제목이었고요. 너 참 불쌍타라고 소개되었죠. 사실 이때는 주요 줄거리만 실려서 단편 소설처럼 축약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후에도 우리가 흔히 어린 시절에 접한 교과서나 동화책에서 본 이야기는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이 신부를 만나 개과천선했다라는 줄거리만 다룬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장발장이로 아는 사람도 많죠. 물론 장발장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거의 삶을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던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팡틴을 마주치고 죽음의 눈앞에 둔 이 팡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죠. 코제트가 맡겨진 곳은 테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는 술집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팡틴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코제트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도 어린 코제트죠. 가엾은 코제트는 장발장을 만나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이 된 코제트는 청년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혁명의 바람에 휩싸여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스도 혁명의 앞장을 서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죠. 마리우스도 총을 맞고 의식을 잃지만 장발장이 구출해줍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도를 통해 빠져나가는데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 소용돌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정말 풍부하고 생생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2400페이지의 5권 분량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책은 어마어마한 분량도 분량이지만 어휘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프랑스어 원문에는 약 65만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19세기 프랑스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분량이 길다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 출판사들이 단어 수를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불했기 때문인데요.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을 길게 쓸수록 원고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빅토르 위고는 출판업자에게 12년 독점 출판권을 주는 대신에 인세를 한 번에 지불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받은 돈이 30만 프랑인데요. 요즘 가치로 하면 거의 30억 원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의 분량이 길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역사, 전쟁, 건축, 정치, 법률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다 풀어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웬만한 건축서보다 더 고딕 설명을 우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교관은 웅정한 석조 건물인데 시모르 수도원장으로서 1712년에 디뉴의 주교가 된 파리 대학 신학 박사 앙리 피제의 예하에 의하여 18세기 초에 건축되었다. 이 주교관은 실로 위풍당당한 주택이었다. 모든 것이 웅대해 보였다. 주교의 거실도 응접실도 침실들도 고대 피렌체식을 그대로 따른 산책용 홍해 화랑이 있는 넓기 넓은 뜰도 매우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긴 정원도. 여기서 나온 홍해는 무지개, 홍자의 무지개 예자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무지개처럼 휘어 반원형의 꼴로 쌓은 구조물을 말하죠. 결국 아치 같은 구조를 말하는데요. 회랑은 사원이나 궁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둘러싼 지붕이 있는 긴 북도, 또 우리가 갤러리 이런 표현도 하긴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들이 대부분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요.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 웃는 남자 등 이 사람의 글이 뮤지컬로 만들어지기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세트에 대한 설명이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거예요. 게다가 레미제라블에서 앞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거리를 하나 뚫을 때마다 하수도는 팔을 하나 뻗친다. 옛날에 군주국은 23,300m의 하수도밖에 건설하지 않았었다. 나폴레옹은 숫자들은 신기하지만 4,804m, 루이 18세는 5,709m, 샤를 10세는 10,836m, 루이 필립은 89,020m, 1848년의 공화정부는 23,381m, 모든 정부는 7,500m를 건설, 모두에서 현재 226,610m, 즉
600리의 하수도가 건설되었다.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는 뭐 어떻게 보면 하수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생긴 다음에 식수를 먹게 되니까 하수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디테일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읽고 두 손 두 발 정말 다 들었습니다. 파리 시내 하수구의 역사만 전체 5권 책 분량에서 10분의 1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왜 빅토르 비고가 이렇게 길게 파리 하수구의 역사를 썼느냐? 이 소설에서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하수도를 통해 도망치잖아요. 이 장면이 키포인트인데 이 장면의 이야기를 위해 파리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바로 그 순간까지 현재 파리의 하수도로 시스템, 그거를 이제 미터 단위로 일일이 다 기록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이 제가 총 5권짜리인데 이 권을 보면 초반에 약 100페이지까지 워털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썼습니다. 뭐 역사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는데요. 왜 워털루 전쟁에 대해서 100페이지 넘게 글을 썼냐? 이게 바로 뭐냐면 마리우스 아버지가 전쟁에 대령으로 참전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그때 테나르디에가 전사자들의 시계와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다가 우연히 마리우스 아버지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테나르디에가 운영하는 술집 이름이 뭐냐? 워털루의 상사에게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TMI의 투머치 터커인 거죠.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796년에 감옥을 가는데 빵을 훔친 걸로는 5년형을 받았는데 4번 탈출을 시도해서 탈출을 할 때마다 3년씩 형을 받습니다. 그럼 12년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에 또 가중치까지 받아서 총 19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20대였는데 빵을 훔치고 나오니까 그야말로 40대가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가 옥살이했던 곳이 툴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정말 그 휴양지로 변해 있는 그런 곳인데 프랑스 도시 중에서 아마 한겨울에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 기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복역을 한 셈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간 곳이 듀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바로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죠. 그가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곳은 프랑스 북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까지 올라간 거니까 정말 멀리 도망간 셈입니다. 그런데 정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기 일쑤였던 장발장이 어떻게 막대한 부를 가진 자본가이자 시장이 되었을까요? 영화나 뮤지컬은 이 부분이 좀 축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남몰래 몽트레유 슈르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청에 큰 불이 났다. 이 사나이는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어린아이 2을 살려냈는데 이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통행증을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흙구슬 제조법으로 장발장은 엄청난 자본가가 되는데요. 도망 다니려고 집을 3채를 갖게 되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60억 좀 더 되는 돈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한 자본가였던 셈이죠. 근데 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장발장은 진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1년에 그가 쓴 그 돈은 한 1,500프랑 정도? 이 돈을 정말 절약을 한 이유가 뭐냐? 코제트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아꼈다는 걸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준 은초따와 함께 코제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죠.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2자루의 촛대를 코제트에게 유증합니다. 그것들은 은이지만 나에겐 금이고 다이아몬드죠. 주인공 장발장이 1권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신지 아시나요? 113페이지에 나옵니다. 1권 주제가 팡틴인데 팡틴은 언제 나오냐? 220페이지에 처음 등장해요. 그럼 장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투마치 토커, 빅토르 위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리엘 주교와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왕당파라고 책에서 계속 언급되죠.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그의 집안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망한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주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 도지사급의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몸을 돌려 느닷없이 말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는 웬 늙은이고 폐하. 미리엘 씨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었고 저는 한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사제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어 무척 놀랐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미리엘 신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주교로 발령 나자마자 한 일이 멋진 주교관과 아주 오래된 병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소.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오.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소.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승부했소.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주수를 끄집어냈소.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